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3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 2회 통합 31번 문제예요. 진공 콘크리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진공 콘크리트의 특징이에요. 진공 콘크리트가 뭐냐라는 거예요. 콘크리트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구별하냐면 콘크리트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든가 또는 방법이라든가 또는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어요. 그걸 그냥 콘크리트의 종류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종류라고. 그 중에 하나가 진공 콘크리트예요. 진공 콘크리트는 무엇이냐? 콘크리트를 이렇게 타설을 했어요. 이렇게 타설을 해놨습니다. 타설을 해놨어요. 이 해놓은 상태에서 얘를 빨리 양생을 시키고 싶어요. 그럼 여기 진공 매트를 덮어요. 이렇게 매트를 덮습니다. 일단 덮었어요. 그냥 덮어놓으면 안 되고요. 싹 덮은 다음에 요 아래 공기층이 있겠죠. 그래서 요 공기층에 공기를 쭉 빨아들이는 쭉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공 매트를 덮어놓고 그 다음에 진공계로 해서 쭉 빨아들이는데 이때 쭉 빨아들일 때 뭐가 나가냐면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이 아래 가운데 요 부분을 진공 매트로 덮으셔서 진공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진공 콘크리트고 요 안에는 공기 우선 공기가 빠져나가요. 공기가 그 다음에 콘크리트 요 콘크리트 속에 보면은 이렇게 골재도 있고 시멘트도 있어요. 요 부분에 물이 있겠죠. 물. 그래서 필요로 하는 물은 양생하는 데 필요한 물은 그대로 또 이거 빼면 안 돼요. 이거 빼면 물량이 부족해지잖아요. 두고 자 양생 과정에서 불필요한 물들이 있어요. 그 불필요한 물들이 과도하게 섞이게 되면 연도는 그 시공 반죽의 질기가 묽어져가지고 시공하기는 좋을 수도 있어도 무조건 묽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시공성을 해서 아주 묽게 한다. 그럼 물이 많은 거예요. 그럼 물이 어떻게 돼요? 다 떠오르게 돼요. 위로. 안 된다는 거예요. 블리딩 현상이 나요. 그래서 필요한 거는 그대로 물을 쓰고 자 이제 필요 없는 물들이 있어요. 양생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쓴 물들은 이제 수분이 증발되면서 잘 굳었는데 나머지 물들은 떠오르니까 그 필요하지 않은 불필요한 물은 빼자는 개념이에요. 따라서 공기와 물을 요 안에 진공 덮개를 해가지고 덮어놓은 상태 진공 상태를 만들어주면서 빼자라는 두 개를 여기로 빼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싹싹 빼자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이 진공 콘크리트예요. 그래서 이 진공 콘크리트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해 두게 되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덮어가지고 진공 상태에서 공기라든가 또는 물을 빼는 이 불필요한 물이죠. 빼는 무조건 다 빼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빼는 이유가 뭘까요? 빨리 경화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겠죠. 그죠? 초기에 강도를 얻기 위한 그런 방법도 됩니다. 얘를 덮으셔가지고 빼내지 않으면 가만히 기다려야 돼요. 이 안에 물 다 나올 때까지, 불필요한 물까지 다 수분 증발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어떤 요리를 할 때 찜기처럼 탁 덮어가지고 찜찌듯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할 때 이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볼게요. 1번. 이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겁니다. 건조 수축의 저감, 그다음에 동결 방지 등의 목적으로 사용된다라는 거. 노출되어 있으면 차가운 기온, 낮은 기온에서는 동결될 수도 있고, 또는 건조 수치 같은 것이 과도하게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두 번째,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 내구성이 개선된다라는 것들. 물이라든가 필요 없는 불필요한 공기들을 쭉쭉 빼내가니까 잘 압착돼가지고 강도도 높게 하지만은 내구성도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장기 강도는 크거나 초기 강도는 매우 작은 편이다. 이 경우에는 초기 강도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초기 강도는 커집니다. 매우 작은 편이 아니고 오히려 초기 강도는 증가한다라는 거예요. 동해에 대한 저항성도 커지지만은 또 동결 방지도 되지만은 초기 강도도 높게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특성. 그냥 초기 강도를 높게 하지 않을 천천히 한다라고 한다면은 뭐 콘크리트 그런 또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 콘크리트라는 거 아니 일반 콘크리트 사용하면 돼요. 근데 뭔가 빨리 하기 위해서 초기 강도를 얻기 위해서는 그런 작업들이 몇 가지 콘크리트 종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자, 답은 3번이에요. 그 다음 네 번째, 콘크리트가 경화하기 전에 진공 매트로 콘크리트 중에 수분이라든가 공기를 흡수하는 공법. 여기 설명이 되어 있네요. 쭉 흡수해가지고 초기 강도를 얻기 위하고 내구성도 강화시키고 동결 중에도 좀 줄이고 이런 역할을 하는 대량 콘크리트가 바로 진공 콘크리트라는 거예요. 자, 매트 콘크리트라든가 메스 콘크리트, 아니면 또 진공 콘크리트라든가 샷크리트라든가 이런 것들, 수진 콘크리트 이런 것 또는 수밀, 아주 조밀한 내수성을 갖추기 위한 수밀 콘크리트라든가 이런 몇 가지 종류가 상시 시험에서 돌려서 나와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번에는 진공 콘크리트가 나왔던 거예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3번. 다음 32번 문제로 갈게요. 도장공사의 표면이 요철이나 홈, 빈틈을 없애기 위해서 주로 점도가 높은, 점도는 끈적끈적한 정도가 점도예요. 점도. 끈적끈적한 정도가 점도고, 주로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재를 메우고 여분의 도료를 긁어. 여분의 도료예요. 여분이라는 것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칠을 했는데 덕지덕지 했어요. 내가 여기다 이렇게 면에다가 이렇게 그냥 쭉 칠을 했는데 삐쭉삐쭉삐쭉삐쭉 이거 여분이에요. 이건 안 된다. 이걸 깨끗하게 평화하게 다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다듬느냐 이 생각을 하면 됩니다. 따라서 퍼티라든가 점도가 높은 퍼티나 충전재를 메우고 여분의 도료를 긁어내는 역할, 홈이 있으면은 이렇게 만약에 평안한 면을 가져야 되는데 홈이 있으면 여기에 퍼티를 해서 충전을 해야 되고, 그죠? 뾰족 나온 게 있으면 얘를 긁어내야 됩니다. 긁어내야 돼요. 그래서 쭉 만약에 내가 이렇게 판판한 뭔가 판이 있으면 판으로 쭉 긁어내면은 여기다 묻히고 긁어내고 그다음 이렇게 볼록볼록한 건 긁어내면 되겠죠. 이게 싹 긁어내면 홈에 다 메워지고 이런 것들은 떨어져나가고 해서 평활한 면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평활한 면을 얻게 돼요. 이렇게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분의 도료를 긁어내는 평활하게 하는 도장 방법은 1. 붓도장. 붓으로 칠한다? 붓으로 칠하면 평활한 면 만들기가 어렵겠죠. 아주 예리한 작업 아닌 경우에는. 그래서 붓도장은 이제 도료에 그 책을 칠한다라든가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걱도장이에요. 주걱도장이 바로 이렇게 주걱 모양 이렇게 생긴 것을 해서 여기 평활한 거예요. 쭉 긁어내면 되겠죠. 그죠? 퍼티를 발라가지고 쭉 긁으면 돼요. 그래서 이게 바로 주걱도장이에요. 주걱도장 쭉 밀어내는 거. 그래서 이 주걱도장이다. 뭐 이렇게 생긴 것도 있고 약간 나이프처럼 우리 샌드위치 빵에다가 치즈 발라 먹을 때라든가 이렇게 잼 발라 먹을 때 떠가지고 살살 바르잖아요. 그래서 식빵 표면에 홈 안에 싹그 치즈라든가 또 잼 같은 걸 이겨 넣죠. 그래서 덮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주걱도장. 답은 그래서 주걱도장입니다. 주걱도장. 그 다음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정전 분체 도장. 이거는 어떤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인데 정전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기 정전인데 이제는 분체예요. 분체가 뭐냐? 분체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분체와 용체가 있어요. 분체와 용체가 있어요. 자, 그럴 때 분체 하나만 가지면 분체가 뭔지 모르는데 분체가 용지하면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분체는 뭐냐면 가루예요. 가루. 분말가루처럼 가루예요. 가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럼 가루를 뿌릴 때 우리가 어떤 정전기가 일어난다 생각할 때 전기에 그런 극성을 주게 되면요, 얘가 들러붙어요. 정전기는 이제 머리 이렇게 책받침 같은 거라든가 어떤 판을 거서 머리 막 문질러서 그럼 머리가 막 일어나잖아요. 이렇게 정전기. 그럼 가루 같은 것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거꾸로 붙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루로 되어 있는 그런 경우 그 가루를 정전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도장하는 게 바로 정전 분체, 가루체로 해서 덮는 그런 게 정전 분체 방식이에요. 정전 그럼 용체 방식이 있어요. 정전 용체 방식도 있고, 이 용체 같은 경우에는 약간 묽은 거예요. 액상이에요. 액상. 얘는 가루고 얘는 액상이에요. 액상으로 해서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전 분체 방식도 있는데 얘는 위에 있는 퍼티를 이렇게 긁어가지고 하는 주걱도장하고는 다르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롤러 도장 같은 경우에 칠할 때 롤러로 칠하는 거예요. 롤러 도장도 있더라. 자, 32번 문제는 답은 그래서 3번이었어요. 3번. 이것도 의외로 쉬운 거. 뭐 배우지 않았는데 공부를 안 했는데 해도 살살 읽어보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생겼지? 이렇게 긁느냐? 아니면 칠하느냐? 뭐 롤러로 돌리냐? 이런 정도만 알아도 되고, 분체 같은 경우는 가루구나, 용체가 나오면 약간 액상이구나 라는 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은 문제는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 아까 얘기했잖아요. 너무 깊이 알아두거나 두 번, 세 번 건너뛰어서 응용하는 문제까지는 필요 없고 직관적으로 풀어가면 됩니다. 모르면 직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 웬만하면 답이 나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32번은 2번이었고요. 주걱도장. 33번 문제로 가봅니다. 이형 철근의 할증률로 옳은 것을 했어요. 할증률이라고. 할증률. 우리가 공사하다 보면은요, 실제 사용되는 재료보다 조금 더 많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재료가 파손될 수도 있겠죠. 벽돌을 쌓겠다. 근데 벽돌을 하나씩 한 장씩 쌓다 보면은 아주 잘 쌓을 수도 있는데 하필이면 좀 잘못 쌓았어요. 그럼 그걸 뜯어낸다든가 아니면 보관하는 과정에서 깨질 수도 있어요. 파손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파손에 대한 부분을 더 미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할증률이에요. 예를 들어 100%가 필요하다 또는 100개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 여분으로 해가지고 3개를 플러스해서 놓겠다 또는 3%를 놓겠다.
100개가 필요하면 3개를 더 넣는다라든가, 예를 들어 100%가 필요하면 3%를 더 추가시킨다라든가 하게 되면은 실제는 100개지만 103개라든가, 실제로는 100%라고 한다면 103%를 마련을 해놓게 되면은 이 3이라는 여분이 생기게 돼요. 얘가 바로 할증이에요. 할증. 이렇게 할증률이고, 이것은 재료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래서 재료에 따른 할증률은 이렇게 가끔씩 문제 한번 나오니까 잘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해 보면은 할증률이 여러 개 적혀 있으니까 필요에 따라서는 꼭 보시고, 자, 기억해 둘 것은요, 잘 이렇게 뭐 파손되지 않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조그만 것들이 있는가 하면 아주 큰 것들이 있어요. 큰 것들은 잘 파손이 안 돼요. 근데 작은 것들은 의외로 파손이 잘 됩니다. 그리고 잘 깨지는 것들이 뭔가 생각을 해본다는 거예요. 잘 깨지는 게 무조건 할증률이 높은 건 아닙니다. 자, 보면 이형 철근이에요. 철근이네요. 이형 철근의 할증률로 오른 것은 했어요. 철근, 이형 철근 같은 경우는 약 3%의 할증률을, 약이 아니라 3%의 할증률을 갖습니다. 답은 그래서 결론은 3%예요. 이형 철근은 3%의 할증률이 필요하다. 100이면 3을 더해서 103만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할증률이고. 답은 3번이고요. 나머지 볼게요. 밑에 해설 보세요. 해설. 같이 놓으면 되죠. 1%는 유리가 1%예요. 유리는 파손이 잘 되지 않습니다. 파손이 잘 되죠. 이렇게 작은 것들이 막 깨지는 게 아니라 유리는 조심조심 다루니까 그만큼 할증률이 좀 줄어들어요. 하다 보면 막 깨지겠다가 아니라 미리 또 맞추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유리는 할증률이 1%예요. 1%고. 그 다음에 시멘트라든가 칠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 좀 높은 2%예요. 그래서 1%는 유리, 2%는 칠 종류, 도장. 그 다음에 시멘트가 2%다. 3%는 지금 봤던 문제에서 이형철근이에요. 이형철근이라든가 통상 벽돌, 붉은 벽돌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내화 벽돌이라든가 타일 많이 깨지는 이런 것들이 할증률이 3%예요. 그 다음 4%가 있어요. 4%는 볼트, 조임하다가 뭐 망가질 수 있으니까 그럼 볼트가 4%예요. 그리고 5%는 원형철근, 밑줄 쫙 별표 하나 쳐놨습니다. 이형철근은 3%인데요. 원형철근은 5%예요. 원형철근은. 자, 그래서 원형철근이 더 할증률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시멘트 벽돌이라든가 아스팔트계 타일도 있어요. 여기 이제 5%가 되고, 기와 밑줄 쫙, 기와도 5%입니다. 그 다음 7%는 대형 형광이라든가 10%는 강판 단열재가 있어요. 단열재는 찢고 그 다음에 뭐 붙이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어떤 물량이 할증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제일 높아요. 10%. 그래서 어느 경우에 문제는요. 이형은 이제 문제가 이형 철근의 할증률을 물었지만은, 직접적으로 물었지만은, 어느 경우에는 다음 중 할증률이 높은 순서대로 적은 것은 했어요. 그래놓고 1번 해가지고 단열재, 그 다음에 뭐 원형철근, 시멘트, 유리 이렇게 하면 맞겠죠. 그게 답이겠죠. 거꾸로 작은 것에서부터 큰 순서로 고르시오라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자주는 등장하지는 않더라도. 자,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한 번 더 잘 눈으로 보아두십니다. 이 문제는 통상 1년에 한두 번씩은 꼭 나옵니다. 한 번 정도 나와요. 한 번. 두 번은 아니고요. 볼 때는. 자, 그래서 이형 철근의 할증률은 이번 기회입니다. 3%고, 그 다음에 원형 철근은 5%다라는 것, 시멘트는 2%, 유리는 1%다라는 것, 이런 정도는 꼭 기억을 해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할증률이 높은 곳의 조건은 10% 정도 가면 단열재가 있구나라는 정도는 꼭 알아두십니다. 자, 33번이었고요. 3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34번. 벽돌 쌓기 방법 중에서, 벽돌 쌓기 법 중에서 맥혀의 길이 쌓기와 마구리 쌓기가 번갈아 나오는 방식으로 했어요. 자, 우선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무슨 얘기냐면, 맥혀야 했어요. 맥혀의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 그러면은 한 켜, 두 켜, 세 켜, 네 켜, 다섯 켜 쭉 올라간다라고 할 때, 뭐 통상 13켜까지 올라가지만 1. 그러면 1켜, 2켜가 올라가는데, 이때 매켜라 했으니까 하나마다라는 뜻이고, 그때 매켜의 길이 쌓기. 자, 요 켜가 있으면, 이제 매나 켜가 있으면은 길이 쌓기, 이렇게 길이를 쌓았어요. 요거 줄린다고 생각할게요. 일단은 수평줄론. 그럴 때 길이 쌓기가 들어가고 마구리 쌓기가 들어가요. 자, 벽돌 모양을 우리가 쭉 보다 보면은 이렇게 편집벽돌이 있습니다. 편집벽돌이 있어요. 그러면 요 면이 길이면이에요. 그리고 요게 마구리면이에요. 그러면 길이 쌓기 같은 경우는 길이 방향이 보여야 되고요. 마구리 쌓기 같은 경우는 마구리면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맥혀의 길이 쌓기와 마구리 쌓기. 길이 쌓기 했어요. 여기 길이 쌓기예요. 길이죠. 길이 쌓기. 근데 바로 맥혀의 마구리 쌓기 번갈아. 그러니까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 요면. 그래서 다시 길이 쌓기. 다시 요면 마구리 쌓기. 길이, 마구리. 이런 식으로 쌓는 거예요. 그럼 이 위에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위에는 마구리, 길이 이렇게 나오겠죠.
매 켜마다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 길이, 마구리, 길이, 마구리, 길이, 마구리. 이렇게 번갈아 가는 게 무슨 식이냐라는 거예요. 그럼 요게 바로 그래서 프랑스 또는 불식이에요. 불식 쌓기. 란서식 쌓기라고 합니다. 불식 쌓기. 쌓기. 자, 반드시 알아둬야 될 부분이에요. 이것도 짬짬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족서에서 문제 나올 때 나오는 유형이 한 4-5가지밖에 안 돼요. 그럴 때 그 중에 하나예요. 대표적인 예로. 어느 경우에는 영식 쌓기, 영국식 쌓기를 물어보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미국식 쌓기도 물어보기도 하고, 어느 경우에는 네덜란드식, 화란식 쌓기를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물어봐요. 근자에는 최근의 문제에서는 불식 쌓기를 꽤 물어봅니다. 지금 보니까요. 이게 문제 내기 좋아요. 영국식 쌓기 같은 경우에는 한 켜마다 2켜 달리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 해가면서 모서리 부분 끝부분에 2호 토막이 들어가게 쌓은 경우가 이제 영식 쌓기고, 7호 토막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불란서식 쌓기 이렇게 됩니다. 딱 그렇게 되는 것이고, 미식 쌓기, 미국식 쌓기 같은 경우에는 쭈르르르, 그러니까 미국식 쌓기는 좀 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5개는 길이 쌓기래요. 그러니까 길이 쌓기 하고, 여기도 길이 쌓기 계속. 여기다 다시 그릴게요. 길이, 그 다음에 길이, 계속 길이를 쌓다가요. 그래갖고 쭉 가다가 하나, 둘, 셋, 넷, 5개 쌓고, 그 위에는 마구리 쌓기로. 그 다음 다시 길이 쌓기, 마구리 쌓기. 길이 쌓기 하나, 둘, 셋, 넷, 5개, 마구리 쌓기. 길이 쌓기 5개 쭉 올라가고 또 마구리 쌓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게 이게 미식이에요. 미국식이에요. 그래서 가장 튼튼한 구조는 영국식 쌓기고, 영국식 쌓기 같은 경우에는 매 켜가 아니라 한 켜는 길이 쌓기, 한 켜는 마구리 쌓기 하면서 끝부분에 2호 토막이 들어가는 경우 가장 구조적으로 튼튼한 방식. 그 다음에 화란식, 네덜란드식 쌓기 같은 경우는 끝부분에 7호 토막을 넣는 경우, 이런 차이가 있고, 미국식 쌓기 같은 경우는 켜마다 다르게 한 켜는 길이 쌓기, 한 켜는 마구리 쌓기 하는 영국과는 다르게 길이 쌓기 5개쯤 쌓고, 그 다음 마구리 쌓기, 길이 쌓기 5개쯤 쌓고, 마구리 쌓기 이렇게 하는 게 미국식 쌓기다라는 거. 이렇게 정리해두게 되면 웬만한 문제가 나오게 돼도 다 우리가 풀어갈 수 있다. 자, 가장 튼튼한 구조가 뭐냐라고 물을 수 있어요. 가장 튼튼한 구조는 뭘까요? 영국식 쌓기라는 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알아두십니다. 자, 답은 그래서 3번이에요. 매 켜마다, 매 켜에 길이 쌓기, 마구리, 길이, 마구리. 그 위로 올라가서 마구리, 길이, 마구리, 길이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렇게 써는 거는 불식 쌓기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3번. 자, 그럼 35번 갈게요. 금속재 천장 틀의 사용 자재가 아닌 것은 했어요. 금속재 천장 틀이라고 했어요. 천장 틀. 자, 바닥이 있고, 그다음 위에 천장이 있고, 위층에 바닥 구조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천장면을 딱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어떻게 고정시킬까요? 얘가 천장면이라고 할 때, 이 천장면 자체를 딱 걸고 있으니까, 받치고 있어야 되니까, 이 천장을 받치기 위해서 틀이 있어야 돼요. 이게 천장 틀이에요. 이게 천장면이고, 이거는 천장 틀이에요. 그럼 이 천장 틀을 떠받치려고 하니까, 그럼 어떻게 되냐? 달대를 매달아야 돼요. 이렇게. 자, 달대를 매달라고 하니까 달 매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앙칼에서 딱 박아야 됩니다. 그리고 클립이 있어서 딱 고정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방식이에요. 한번 자세히 디테일하게 본다면요. 달대의 형상으로 본다면은, 여기 나사가리가 밖에서 뚝뚝뚝 돌려가지고 팍! 앙칼에다가 고정시키는 것이고, 아래로 내려오게 되면은, 이렇게. 이런 모양이 있어요. 이런 모양. 그럼 이게 돌돌돌돌돌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돌돌돌 고정시켜가지고 이렇게 판을 만들면 되겠죠. 그렇죠? 요렇게 쭉 가서 틀을 만들고 여기에 판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판. 천장 판때기. 그럼 천장면을 고정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게 달대라는 거예요. 이 달대 고정장치예요. 요것들이. 그래서 천장 틀에 사용하는 자재가 아닌 것은 1. 코너비드. 코너비드는 코너 부분. 공사를 할 때 이렇게 코너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조적이 됐든 콘크리트가 됐든 뭐 구조가 됐든 다 코너가 생기잖아요. 이런 코너가 우리 지나가다 보면 다 까질 수도 있고, 그럼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 비드를 넣는 거예요. 코너 비드를. 그래서 코너 비드는 이렇게 코너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치가 코너 비드예요. 코너 비드. 그래서 코너에 이렇게 판 같은 걸 붙이게 되면은 이 코너가 보호가 된다라는 그런 측면이에요. 코너 비드고. 그러면 천장 틀에 사용하는 자재인가요? 아니잖아요. 따라서 천장 틀에 사용하는 재료가 아닌 것은, 또는 자재가 아닌 것은 1번에 있는 코너비드예요. 코너비드는 어디서 사용하냐? 벽이라든가 모서리 부분에, 특히 벽에 모서리 부분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 모서리를 보호해주기 위한 그런 자재가 바로 철물이 코너비드예요. 답은 1번이에요. 두 번째 보니까 달대 볼트가 있어요. 볼트를 줘야 되니까 달대 볼트가 있고, 클립 같은 거 이렇게 클립 끼워야 되니까 클립이 있고, 디귿자형 반드 틀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되겠다는 거. 자, 그래서 35번은 1번이에요. 36번 문제로 바로 넘어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심심치 않게 천장에 대한 문제도 나오니까요. 천장에 대한 천장 속 구조까지도 한 번 더 자세히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36번 콘크리트의 계획 배합의 이 표시 항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계획 배합과 거리가 먼 것은 어려운 문제예요. 잘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정말 잘 나오지 않는 문제인데 계획 배합하면은 통상 그 시방 배합이에요. 계획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설계하기 전에 계획도 하고 그 다음에 계획한 다음에 설계하죠. 설계한 안을 가지고 도면을 만들어서 공사를 하듯이 이거는 지금 콘크리트 계획 배합이니까 콘크리트를 비비는 거예요. 그럼 콘크리트를 설계를 해야 돼요. 강도도 확인을 해야 되고 강도를 결정을 했으면 그 강도에 맞는지 시험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배합을 해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공식을 만들어서 시험을 하게 되는데 그럴 때 그게 바로 설계 배합이에요. 또 계획 배합이에요. 그러면 시방 배합이라서 시방서 상해 배합이고 그때 현장에서 배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현장 배합이에요. 현장 배합. 현장에 맞게끔. 그래서 계획 배합이 있고 시방 배합 그 다음에 현장 배합도 있더라. 이런 것들. 그래서 계획 배합을 물었으니까 계획 배합의 표시 항목과 거리가 먼 것은 했어요. 1. 배합이란 배합 강도. 시방서라든가 또는 책임 기술자에 의해서 표시된 배합이 이제 계획 배합일 것이고 이때 계획 배합을 할 때는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에 대해서 계획 배합을 해야 되냐는 유의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표시 항목이 있는 거예요. 있을 때 일단 WC가 있어야 돼요. WC는 W water, 그죠? C는 시멘트에서 시멘트에 대한 물의 비율이에요. 물 시멘트 비가 되겠죠. 물 시멘트 비. 그래서 물 시멘트 비 보면 되겠고 이거는 결합 비율이에요. 그리고 또 있는 게 여기는 배합광도 있고 공기량이 있으니까 공기량도 있겠네요. 뭐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골재 크기. 골재 크기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으니까 강도가 틀릴 수도 있고 하니까 골재 크기. 그리고 슬럼프도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공기량이네요. 두 번째 보니까 공기량 표시가 되겠고 또 잔골재율 같은 것들 굵은 골재라든가 잔골재율 유대역은 크기 그 다음에 단위수량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통상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험하고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세 번째 배합 강도도 표시가 되죠. 당연히 물시멘트 여기다 쓸게요. 강도 배합 강도 얼마나 강도가 나야 되냐. 배합 강도 물시멘트 비라든가 또는 배합 강도라든가 골재의 크기라든가 잔골재율 또 공기량이라든가 슬라프값 그 다음에 단위 수량 같은 것들 이런 것이 계획배에서 표시가 돼야 됩니다. 항목들이고 염화물은 좀 다른 얘기. 염화물량은 필요 없어요. 염화물량은 아니다 하는 거. 답은 여기서 3번이에요. 3번이 답이다라는 거. 염화물량은 여기 뭐 설레설레도 있듯이 콘크리트 1세제곱미터 중에 있는 염화물의 양이에요. 그게 그냥 그대로 염화물이고 염화물이 만약에 염화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뭐 액상이 있다, 액체가 있다라고 할 때는 주위에 철근을 부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소금기가 있다면 그 소금기로 인해서 부식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염화물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장점이 있다? 아니죠. 단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 계획배합에서는 취급하지 않겠다라는 거. 표시 항목에서는 좀 거리가 멀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현장에서 배합하는 현장 배합과 그 다음에 계획 배합이 있고 계획 배합에서 필요한 그런 항목들 또는 시험 항목들 또는 표시해야 될 것들, 확인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 이번 기회에 한번 잘 알아둔다라는 거예요. 전혀 생뚱맞은 것이 나올 거예요. 이것처럼 염화물량. 답은 3번이에요. 답은 염화물량입니다. 자, 37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중 철근의 이음 방법이 아닌 것은 했어요. 이음이에요. 이음 방법이라고 했는데 이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읽겠어요? 철근을 이을 때는. 자, 철근을 이을 때는 쭉 가지고 와서 한 가닥 가져왔어요. 또 한 가닥 가졌어요. 끝에서 이걸 어떻게 묶겠어요? 못 묶잖아요. 끝에서 만약에 하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뭉치로 해가지고 용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접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용접도 가능하다. 근데 뚝 떼질 수가 있네요. 좀 안전하게 하려면 어떻게 겹쳐야 되겠죠? 이렇게 겹쳐가지고 일 수 있어요. 그래서 철설에서 이렇게 쭉 묶을 수도 있겠죠. 이런 방법으로 묶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기계적 기음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철근을 가져왔어요. 그러면은 커플러라든가 또는 슬리브 같은 것들에서 이렇게 구멍에다가 싹 끼워요. 이렇게 끼우고 조여가지고 할 수가 있어요.
물리적인, 기계적인, 이건 기계적 이음이에요. 기계적 이음도 있고 겹쳐서 있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예요. 용접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1번에 보니까 빗 이음이라는 게 있어요. 빗 이음은 목재에서 이는 방법이에요. 목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목재가 있어요. 얘랑 또 하나가 이렇게 있겠죠. 얘랑 이으려고 그래요. 이걸 어떻게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럴 때는 갖다가 맞붙여서 하기가 애매하다. 물론 맞붙여도 됩니다. 이렇게 맞붙여 놓고 팡 그걸 박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지 않고 매끈하게, 아주 매끈하게 이렇게 하면 여기 틈이 생기게 되니까 훨씬 더 긴결시키기 위해서는 얘를 어떻게 깎냐면 이런 식으로 깎아요. 이런 식으로 깎아요. 그러면 단면으로만 보면요, 이렇게 깎이는 거 하나 있고, 옆에서 본 거예요. 이쪽에서 본 거. 요거 싹 또 끊어냈으니까요. 잘라냈으니까 이렇게 생긴 부분도 생기겠죠. 요걸 밀접하게 딱 있는 거예요. 빗면으로, 빗면. 그리고 이게 고정으로 탁탁 고정시켜 놓으면 매끈하게 이을 수가 있습니다. 요게 비디움이에요. 비디움. 근데 철근 이음이냐? 아니죠. 이건 무슨 이음이에요? 목재예요. 목재. 목재의 이음 중에 한 방법이 바로 빗 이음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1번 항목에 있는 빗 이음은 철근 이음 방법이 아니니까 답은 1번이 되겠죠. 답은 1번이에요. 자,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요. 그죠? 자, 37번의 답은 1이었고요. 38번으로 넘어가기로 할게요. 38번. 구조물 위치 전체를 동시에 파내지 않고 측벽이나 주열선 부분을 먼저 파내고 그 부분의 기초와 지하 구조체를 축조한 다음 중앙부의 나머지 부분을 파내어 지하 구조물을 완성하는 굴착 공법. 이거 문제가 이래요. 굴착 공법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이렇게 지반면이 있습니다. 지면이 있어요. 지표가 있고, 자, 여기까지 파내려 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파내려 가가지고 구조물을 이렇게 지하, 그다음 지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어떻게 파낼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 경우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현장이다. 여기 현장 오타리를 쳐놨어요. 그리고 대지경계선이 수직으로 짜여 있다라고 할 때, 이때 자, 문제를 다시 갑니다. 이제 구조물의 위치를 전체를 동시에 파내지 않고, 동시에 파낸다 쭉 오픈 컷을 하는 경우인데 오픈 컷이 아니에요. 이미 측벽이나 주열선의 부분을 먼저 파내고, 자, 이제 구조물이 들어갔는데 여기가 바로 측벽이 되겠죠. 이 부분이 구조물의 측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기둥이 있다면은 이게 기둥으로 좀 내려오는 어떤 중심, 그리고 여기 기초가 만들어질 때 이렇게 안착이 되겠죠. 그럼 이 부분을 먼저 파낸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아직은 위에 지상의 공사가 안 돼 있을 때 이만큼을 먼저 파냈어요. 자, 이만큼을 먼저 파냈어요. 자, 파냈더니 이렇게 파지게 되겠죠. 이런 대지에 이렇게 파냈어요. 쭉 파냈어요. 이 파낸 게 뭐냐면 우리가 구멍을 뻥 뚫어가지고 배수를 이렇게 망 같은 거 있죠? 물을 퍼내는 게 트렌치라 해요. 트렌치를 만들어서 이렇게 구조물을 세우고 기초 세워가지고 단단하게 버틴 다음에 그 다음에 떠낼 수도 있어요. 떠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중앙부를. 그래서 측벽이나 주열 부분을 먼저 파내고 그 부분에 기초 있죠? 기초와 구조체, 지하 구조체, 기둥 만들었어요. 또는 벽. 그래서 구조체를 축조했어요. 그 다음에 중앙부, 여기에 아직 흙 안 파냈어요. 1 여기부터 2 두 번째는 중앙부를 파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부를 이제 파내니까 다 없어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지하 구조물을 만들어가면 되겠죠. 이런 방식이에요. 그래서 트렌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앙부를 파내는 그런 형식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트렌치를 먼저 파냈으니까 결국은 트렌치. 답은 그래서 2번이에요. 트렌치 공법이에요. 트렌치 공법. 그래서 답은 트렌치 공법입니다. 답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헷갈린 게 하나 있어요. 아일랜드 공법 이제 하나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럼 밑에 있으니까 3번부터 볼게요. 3번은 우물통식 공법이에요. 우물통처럼 만들어가지고 풍 파내고 안에 긁어내고 또 내려가고 또 파내고 내려가고 파내고 이런 것이 이제 우물통 공법이고요. 우물통식. 이제 아일랜드 공법으로 가게 되면 아일랜드 공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앙부를 이제 먼저 파내기 시작을 하고 그다음 외부로 나가는 그런 형식, 이것이 바로 이제 아일랜드 공법이에요. 이런 방법이고, 그러면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이만큼 파내겠다 계획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흙막이를 세우고 그래서 구조물을 뭐 이렇게 세우겠다라고 그런 개념을 줄 때 여기는 아직 안 파요. 여기부터 이렇게 파내려가지고 구조물을 세워요. 그리고 흙막이 쪽에 지지대를 세우고 파내고 지지대 세우고 파내고 이 중앙부부터 파내가지고 구조체를 완성한 다음에 사이드 측면을 가고자 할 때는 이렇게 서명으로 미리 만들었으니까 얘가 아일랜드예요. 그래서 아일랜드 형식은
중앙부를 파내고 구조체를 만든 다음에 흙막이를 해서 지지대를 해서 스타락 같은 걸로 해서 지지해서 이 떠내는 그런 방식. 트렌치는 여기부터 떠내고 그다음 나중에. 자, 이해하시겠죠? 이 두 가지 이렇게 구별하실 수가 있습니다. 트렌치와 그다음에 아일랜드 공법 두 가지는 꽤 시험에 잘 나오니까 구별을 해주십니다. 답은 2번이었어요. 38번이었고 39번 문제 보기로 할게요. 39번. 다음 각 유리의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1. 망임유리는 판유리 가운데 금속 망을 넣어서 망임유리니까 망을 넣는 거예요. 유리 판때기가 있으면 유리판이 있으면 이렇게 유리판 두 장을 가지고 오는데 여기다가 망을 메쉬 같은 거 쭉 넣는 거예요. 그래서 딱 압착하는 거예요. 딱 붙였어요. 그래서 망을 넣기 때문에 망임유리예요. 이 망임유리는 화재가 나더라도 파편이 이제 열에 의해서 파편이 탁 튀지는 않아요. 망 때문에 어느 정도 견딜 수 있는 성능도 있고 이럴 때 망이에요. 철근 망을 넣는 유리가 망임유리예요. 그래서 금속망을 넣어서 압착 성형한 유리로 방화라든가 방제용으로 사용됩니다. 망임유리. 두 번째 강화유리는 일반 유리의 3배 내지 5배 정도의 강도를 가지며 그래서 강화유리예요. 통상 2m까지 밖에 지금 2m, 3m까지도 갈 수가 있어요. 강화유리는 일반 유리의 3 또는 5배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고 출입구라든가 에스컬레이터, 난간, 수족관 이런 거에 주로 사용된다. 상점에 보면 넓게 전면에 유리가 하나 있다 이럴 때 올 글라스로 되어 있다 이럴 때 그 유리는 되게 강화유리로 많이 씁니다. 세 번째 접합유리는 2장 또는 그 이상의 판유리 뭐 2장이나 3장이나 상관없어요. 접합시키는 거예요. 접합시키는 거. 2장 또는 그 이상의 판유리에 특수 필름을 접합 또는 삽입 넣어가지고 삽입해서 접착시킨 안전유리로서 파손되어도 파편이 발생하지 않겠죠. 왜요? 필름을 넣었으니까 깨지더라도 필름이 붙어있어요. 다른 거는 붙어있는 거예요. 그게 접합유리예요. 자, 네 번째 복층유리는 2장 내지 3장의 판유리를 간격 없이 밀착하여 틀렸어요. 간격이 있습니다. 간격 유리판이 있으면 이렇게 유리판이 있으면 유리판 하나 가지고 왔고 또 하나 유리판을 가지고 왔어요. 딱 압착시켜서 접착시키고 필름 넣는 것은 이게 접합유리고 약간의 간격을 둬서 여기 공기층을 둬요. 근데 이 공기층이 가스예요. 가스층을 넣어가지고 이 공기층 같은 경우는 단열 효과가 아주 좋으니까요. 전도율이 낮기 때문에 좋아요. 여기 압축가스 같은 거를 넣습니다. 공기층이 만들어져 있어요.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이런 복층유리예요. 복층유리. 따라서 2장의 또는 3장의 판유리를 간격을 갖고 그 간격사이에 공기층을 만들거나 가스를 넣어서 만든 유리로서 단열이라든가 방음에 굉장히 효과적인 게 바로 이 복층유리예요. 복층유리. 여기는 간격 없이 밀착했다니까 이 부분이 틀렸어요. 간격을 갖고 공기층을 만들어서 2장 또는 3장까지 3겹의 복층유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단열 효과가 좋겠죠. 답은 틀린 것은 4번이에요. 4번. 간격을 둔다. 자, 40번 문제 볼게요. 조적 벽체에 발생하는 균열을 대비하기 위한 신축 줄눈의 설치 위치로 옳지 않은 것을 했어요. 신축 줄눈이에요. 신축 줄눈. 시공하다 보면 시공상에 그런 끊어지게 되겠죠. 뭐 30m, 40m 가는데 한 번에 딱 다다르기 어려우니까 중간에 끊어요. 그럼 시공 줄눈이 됩니다. 시공 줄눈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런 줄눈이 생기게 돼요. 그럼 이제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뭐 한겨울이 되거나 한여름이 되거나 할 때 습축과 팽창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흡수를 위해서도 줄눈을 두기도 합니다. 그런 이제 신축 줄눈이 있고 그럴 때 그 신축 줄눈 설치 위치예요. 1. 벽 높이가 변하는 것. 어차피 벽의 높이가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달라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줄눈이 어차피 생겨요.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신축 줄눈의 설치 위치로 가는 벽 두께가 변하는 부분, 두꺼워지다가 얇아지는 이 부분도 신축 줄눈이 생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집중 응력이 작용하는 것. 응력이 많은 곳에 줄을 놓으면 안 되겠죠. 보세요. 내가 이렇게 부재를 가지고 이렇게 부재를 접합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누르면은 어느 정도 버티는데 여기서 누르게 되면 이게 또 끊어지게 되겠죠. 끊어지게 됩니다. 안 끊어지게 하려고 판때기를 이렇게 보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접합되는 부위에 결국은 신축 줄눈 사이에는 접합된다든가 신축 줄눈이 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집중적인 응력을 받지 않는 곳에 줄눈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잘못 설명됐다. 집중 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 신축 줄눈을 설치해야 된다는 것.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다는 것. 틀린 것은 3번이에요. 그럼 네 번째는 창 및 출입구 등의 계구부 양측에도 신축 줄눈을 넣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일부러 넣지 않더라도 부득이 뭐 그렇게 설치되면 신축 줄눈을 넣을 수밖에 없어요. 이 경우는 집중 응력이 작용하지 않는 곳에 넣기 때문에 틀린다면 3번이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이거는 쉽게 내주려고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 어려운 거 없다. 접합 부위에도 응력이 작용하면 안 됩니다. 접합 부위는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 번 더 이해를 해보실 필요가 있더라라는 거. 자, 이상으로 40번 문제까지 풀어봤어요. 2019년 1회 통합 문제.
꽤 어려운 문제도 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는 조금만 이해를 해본다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문제 자체를 이렇게 막 두 번, 세 번 생각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보고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연습 삼아서 한 번씩 또 풀어보면서 직관적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답을 한번 찾고 하는 연습도 해보시면은 적어도 세 문제 정도는 더 맞출 수 있어요. 세 문제는 그게 시공의 문제의 어떤 특성이에요. 차분하게 복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